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설보연입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은요, 밖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요. 제가 진짜 눈을 뚫고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은 정말 좀 특별한 강의입니다. 뭐냐면, 정말 들으시는 분도 한정적이시겠지만, 공부하시면서 아이도 키우시면서 때때로 일도 하시면서 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스터딩 맘앤데디를 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께 이 도전이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들의 팁들을 제공해 드렸으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힘을 내서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절본의 산타 교육과 우리 스터딩 맘앤데디와 함께하는 특강을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들 제가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 구호는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고 아이 키우고 일하시고 막 지치실 때마다 마음속에 계속 생각해 보시면 조금 힘이 나실 거예요. 진짜 힘이 나실 거예요. 실제로 1년 동안 작년에 이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엄청 많이 대뇌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힘이 났다고. 선생님들의 과정은 매일매일이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정말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실 텐데 그때마다 때려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Succeed, achieve, and teach all. 유후! 좋습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해낸다. 네, 선생님 모두 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매일이 공부하는 것이 제 일인 선생님들 만나서 강의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인 설보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이 교육학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스터딩 맘앤데디로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팁들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지금 큰아이가 이제 11살을 바라보고 있고요. 둘째가 너무 신상이 그쵸? 예, 이제 5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이 갭이 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더 힘들게 육아 기간을 보내고 있는 스터딩 맘으로서 우리 정말 이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학원 석사를 이제 졸업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다시 논문을 쓰고 또 박사 다시 입학 시험 치르고 박사가 되고 또 박사 쭉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저에게도 매일매일이 굉장히 전쟁 같았습니다. 어쩌자고 내가 이거를 하기로 했을까? 내가 왜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눈물로 지새운 날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그 사이 제가 분투하면서 터득한 몇 가지가 있다면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선생님들 교육학 논술 우리가 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뭐 제가 교육학을 가르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학뿐 아니라 전공도 하셔야 됩니다. 이 교육학과 전공 시험의 특징이 있죠. 이 공부하는 과정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똑같은 특징, 공통점 무엇이냐? 더럽게 양이 많다는 겁니다. 약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너무너무 적은 양을 그냥 빨리 해서 보는 중간 기말 정도 시험이라면 어떻게든 해낼 텐데 보통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4년의 기간 동안에 배웠던 그 내용들 혹은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시험에 다 보는 일을 하다 보니 정말 힘들고 지치고 이거 하다가 정말 치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에 보다 선생님들께서 능동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태도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끌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일단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한 세트가 나오면 이것을 이러한 논술 시험지에 어떻게 2장 내에 써서 내는 시험입니다. 정말 논술의 시험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교육학 논술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험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합격 설명의 영상에서 크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3일부터 시작하는 커리큘럼에서 쭉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일단 개괄적으로 이런 실험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느냐? 스터딩 맘앤데디로서 빠밤 이 시험을 잘 보시면 보세요. 올해 나왔던 시험이죠. 올해 저번 달에 나왔던 시험인데
방법을 물어보고 있고 의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안을 물어보고 있고 이러한 해석 기준과 이 결과 할 수 있는 해석 기준과 그것의 이유를 또 물어보고 있죠. 그냥 밑에 뭘 물어봤는지 보시는 거예요. 교수 전략 2가지와 구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 2가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테크놀로지 가치 제시, 이것의 종류와 방안 2가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각각에 대해서 단락 한 단락씩 구성, 즉 4단락을 본론으로 구성, 그리고 서결론, 서본결에 맞춰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서론, 결론 붙여서 6단락의 글을 요 종이에다가, 요 종이 2페이지에다가 써서 내는 시험. 그런데 이 문제만 보고 쓰는 거 아니고 뭐 보고 여기 있는 이 내용, 바디의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의 이 주제에 맞춰서 단락 해서 쓰는 시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시험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 시험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학의 거의 10과목에서 혹은 11과목이라고 달하는 수많은 과목들을 선생님들께서 쭉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은 이해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잡아가시고 그것을 정말 정책과 전체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분석하면서 풀 수 있는 역량으로 쭉 들어가셔야 됩니다. 빠바바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공도 그 많은 과목들을 어마무지하게, 교육학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을, 이 교육학은 20점이지만 80점에 달하는 내용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선생님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죠. 뭐냐면 내 장단점이 무엇인가 빠밤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스스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 나랑 같이 시험 보려고 준비한 학생들 쭉 보면 또래들도 있지만 어때요? 학부생, 학부생 아직 졸업도 안 한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초수, 막 20살, 중초반에 있는 친구들부터 쭉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스터디를 하시다가 느끼시면, 우리 스터디 맘앤데디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 친구들이랑 뇌 회전 속도가 다르다. 우리는 봐도 까먹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이 친구들 한 번만 봐도 다 아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고, 사실은 더 결정적으로 어때요? 쓸 수 있는 시간의 폭이 너무나 달라요. 젊은 친구들, 20대 친구들, 그리고 꾸려야 되는 가정이 따로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되는, 정말 나랑 공부와의 싸움만 하면 되는데, 스터딩 맘앤데디들은 어때 되냐면 애들도 챙겨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이 사람이랑만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밑에 줄줄줄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있는 그 가족들 생일도 챙겨야 되고, 저도 1년 동안 양가 어른들과 애들 생일 챙기고 나면 세상에 1년이 금방 가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매 모의고사 첨삭하다 보면 다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사실 내가 쓸 시간을 별로 없이 늘 마주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 그리고 우리의 유동지능 있죠. 다들 이렇게 올라가는 피크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우리가 기억력이라든지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잘할 수 있을까? 모든 단점으로만 둘러싸였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선생님들께서 진짜 이제는 비판적으로 나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이 단점 투성인 것 같은 스터딩 맘앤데디의 상황 속에 사실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학의 트렌드가 지금 선생님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빠바바밤. 진짜요? 네, 진짜. 한번 보실게요. 빠밤. 이거 지금 보세요. 이 지우개가 떨어졌는데요. 보통 수업하다가 지우개나 분필이 떨어지면 그게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육학 트렌드. 교육학 트렌드가 지금 어떠냐? 자, 19년도 논술의 문제입니다. 문제만 모아둔 건데, 보시면 지능의 명칭과 개념. 그쵸? 이 김교사가 시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한 가지. 요거는 좀 외워서만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외워 있는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 그 다음에 선정의 원리, 기회 원리.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에 기회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 만족의 원리, 그리고 잠재적 교육 과정의 개념.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야만 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 이걸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내용. 여기서 척도법의 명칭, 이 진술물을 작성하는 데 유의할 점 한 가지, 신뢰도 추정 방법의 명칭과 개념.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바스의 지도성의 명칭,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신장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 문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외우지 않았더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2020년입니다. 지식론의 명칭. 자, 그리고 지식의 성격 한 가지. 이것도 이 지식이 뭔지 알아야지 풀 수 있죠.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한 가지. 이것도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면 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시사점 한 가지. 요거는 좀 열린 문제였어요. 요거 좀 열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조직 방식의 명칭. 이름, 너 이름 뭐니? 몰라요. 이러면 완전 틀려요. 명칭은 OX가 아주 명확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객관식에서 논술로 바뀐 게 이제 14년, 15년 넘어가는 그 해인데, 자, 그러면 15년이 되면서 그 전에는 무엇이었냐? 객관식이었죠. 객관식은 뭐죠? 완전하게 OX가 눈에 보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채점 쓸 때 답을 표시해 나왔다고 하면 나와서 나 몇 점이야가 각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1년에 봤던 시험은 어땠냐면 선생님들께서 다 시험을 치르고 나오셨지만 정확히 내가 몇 점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왜 그럴까요? 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답이 어떻게 될지를 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가 기준이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르고 다른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라고 썼는지 어라고 썼는지에 따라서 키워드는 같은 키워드를 썼더라도 답이 될 수도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가 선생님의 장단점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기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명칭 토익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입니다. 이 장점과 단점도 명확히 알아야지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 이것도 경악한 이것에 대한 암기. 예, 암기나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답이죠. 위키가 사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두 가지, 이것은 열린 문제입니다. 열린 문제 여기 2점 정도, 그리고 시사점 하나, 요것도 지금 여기까지 3점 정도가 좀 열린 문제죠. 여기로 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암기를 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오죠. 학교 문화 유형의 명칭, 기계문화. 이것도 암기하지 않은 사람은 풀 수 없었던 과거 트렌드의 문제예요. 명칭.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두 가지. 요거는 이제 내용을 보고 지금 방안처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여기 방안 두 가지, 여기 2점. 19년도에는 2점이 열린 문제였다면 20년도로 와서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어디 갔어? 시사점 1점, 문제 두 가지, 그리고 여기 방안 두 가지, 5점이 열린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21년 문제입니다. 자, 장점과 단점,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지 풀 수 있고요.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운영 방안 두 가지. 그것을 토대로 이제부터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죠. 그리고 교육적 효과 두 가지, 이것도 생각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 평가를 실행하는 방안 두 가지, 이것도 생각해서 보는 열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의 구체적인 예 한 가지씩, 이것도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막 우수수 했던 정말 이 맥락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문제, 구체적인 방안, 이게 선생님도 제일 많이 힘들게 했던 요거는 좀 빼볼까요? 좀 빼볼까요? 그럼 여기 해볼게요. 두 가지. 자, 여기에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 각각 한 가지. 이거 단점, 이것도 이제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구체적인 방안 한 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방안 2점, 1점, 4점, 6점, 1점, 7점으로 올랐네요. 자, 지금 뭐냐면 이 전체의 내용의 점수가 15점이에요.
교육학은 전체적으로 20점을 향해 가는데 내용의 점수가 15점이고 그리고 형식의 점수가 5점입니다. 이 15점 중에 2019년도에 2점, 2020년도에 5점, 2021년도에 7점. 이제 2022년도 대비 시험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니까 대비 시험이기 때문에 올해 본 시험이죠. 짜잔. 자, 나와라. 자, 의의 같은 거 절대 그냥 외운다고 쓸 수가 없습니다. 학습자 측면에서의 의의 2가지,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2가지, 자, 그리고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2가지, 선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해석 기준 2가지를 이유와 함께 제시. 이것은 사실은 이거는 좀 닫혀있는 문제예요. 사실 답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요거 빼볼게요. 교수 전략 2가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활동 2가지, 이것도 열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연수의 종류 1가지, 이것도 사실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 중심의 연수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지금 맥락 속에서 파악해서 해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본서들, 즉 개론서라고 하는 각 교육 행정을 다루고 있는 개론서에는 직접적으로 학교 중심 연수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 정책 자료 같은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학교 중심, 이것은 학교 단위 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것이구나. 연수, 이건 전문성에 대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학교 단위로 자율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교사에게 자율성을 토대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 뭐지? 그러면 장학이나 전학공 이렇게 가셨어야 되는, 그러니까 외운 것만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방안 2가지. 사실 이것도 제가 좀 닫힌 문제라고 했지만 완전히 닫힌 과거의 명칭 같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사실상 15점 중에 적게 주면 13점, 크게 주면 15점이 다 무슨 문제죠? 다 방안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빠바바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선생님들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네, 선생님들의 시대. 뭐냐면 제가 아까 지능에서 유동지능이라는 말 살짝 썼어요. 이거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능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지능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유동적으로 바뀐다. Fluid Intelligence라고 해요. Fluid Intelligence. 전 쓰죠. 예. 자,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crystallized intelligence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정지능이고요. 이것은 유동지능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을 보는 지능에 대한 관점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동지능은 이게 나이가 age예요. 나이가 들고 이 지능 지수로 봤을 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어느 청년기에 20대 청년기에 피크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죠. 기억력도 감퇴되고 판단력도 감퇴되고 막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암기 잘 못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빠르게 정신 분석해서 하는 거 잘 못하겠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선생님들이 젊은 애들이랑 치이면 너무 힘들어요, 막 출산 후에 잘 안 돼요 하시는 거는 유동지능이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애들이랑 처리 속도가 달라요. 예, 기억도 안 나요. 한 번 봐서 되는 게 우리는 10번 해도 안 돼. 막 이런 느낌 많이 가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crystallized intelligence라고 하는 결정지능은 뭐냐면 나이가 갈수록 늘어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과거에 2019년 이전 20년, 21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땠냐면 이러한 결정지능이 아닌 유동지능으로 승부 보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법도 그냥 달달 외우고 그것에서 암기하고 그것을 그냥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식을 크게 2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명제적 지식. 이건 라엘이라는 학자가 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구분입니다. 명제적 지식과 그리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방법적 지식, 죄송해요. 방법적 지식이요. 네.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나뉘는데요.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 아느냐 모르냐로 표현이 되는 지식이에요. 자, 방법적 지식은 이것을 정말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지식이에요. 과거의 시험들은 명제적 지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즉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암기하고 하는 유동지능으로 승부 보는 시험이었다면, 최근의 시험의 경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단순히 이것을 아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당연히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아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결정지능, 즉 나이가 듦에 따라서 오히려 높아지는 이러한 능력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적이거나 언어적인 것이 누적되어야 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 보는 방법적 지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시험 자체가 우리들을 향해 열려있다. 네. 오히려 지금까지 삶의 연륜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까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오히려 교육학 시험을 잘 보기가 힘드셨다면, 지금은 큰 맥을 이해하고 이 전체적으로 깊은 이해를 시도하신다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시험이 되고 있다. 이것이 선생님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육학은 아주 이 추세가 너무나 뚜렷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들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을 삶에 대한 연륜들과 사고와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뤄본 사람들만이 더 잘 풀 수 있는, 혹은 문제를 공부하면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깊이 있게 통찰한 사람들만이 잘 풀 수 있는 시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선생님들에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렇게 글을 잘 또 문해해서 문자를 잘 해독해서 조건을 따져서 푸는 조건 대잔치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능력들도 실제적인 역량을 갖춘 분들에게 훨씬 무조건 더 유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험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제가 우리 합격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들, 각 개념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아주 중요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 것에 대해서 이 핵심 개념들을 숙지하는, 총평이며 진단평가며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쓸 거잖아요. 테크놀로지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의사결정의 모형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각각의 여기에서 적용 전에 그 개념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려워진 시험이죠. 더 어려워진 시험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연륜과 정말 실제적 문제를 매일매일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해진 그런 경향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의 숙지 당연히 중요합니다. 명칭과 특징, 장단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그것에 깊이를 더하는 심층적 이해를 토대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실제로 이 다양한 문제의 맥락 속에서 고민하고, 실제적 과제 속에서 그걸 고민해서 실제적인 방안, 의의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전략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써서 인출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역량을 갖춘 스터딩 맘앤데디에게 유리한, 옛날보다는 훨씬, 자, 여기 기준으로 치면 6배 혹은 7배, 여기로 쳐도 3배 혹은 2.3배, 여기로 쳐도 2배가 유리해진 시험이 되었다. 예, 선생님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혼인 경우에는 그냥 자기 혼자의 시간을 관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냥 최대의 싸움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이기고 공부하는 거, 나의 힘든가 어려운 멘탈을 부여잡고 졸림을 부여잡고 공부하는 거, 이것을 해나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스터딩 맘앤데디로 오고 있으면 정말 미쳐 죽습니다. 이제 공부 좀 하려고 치면 애가 자꾸 부르고, 뭐 좀 하려고 치면 집안 행사가 자꾸 나타나고, 또 뭐 좀 하려고 치면은 애들 재울 시간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선생님 지금부터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딱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뭐냐? 마밤 사활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라. 밑줄 쫙, 예, 시간, 공간 쫙, 별표, 이걸 어떻게? 사활을 걸고.
무조건 선생님들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절대 제가 선생님의 경향성이, 이 시험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스타팅 맘앤데디에게 유리하게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교육학도 20점?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1차는 물론 2차를 넘을 수 없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2차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2차를 제가 봤을 때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키는 교육학에 대한 이해예요. 그거 없이는 2차에서 대답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아주 명확한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의 과정 가운데 교육학을 잘 닦아가시고 전공, 당연히 압도적으로 전공을 잘 하셔야 되고 공부할 때도 교육학보다는 그 전공에 시간을 쏟으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학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꽈락은 물론이고 꽈락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시험을 넘기 위해서는 교육학적인 지식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전공과 이 교육학 다 잡고 가는 임용의 시험 중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유동지능이 혹은 결정지능이 뛰어날지라도 아무리 IQ가 높고 뛰어날지라도 절대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볼 수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요. 일반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8시간, 10시간을 확보한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많은 스터딩 맘앤데디 선생님들께서 제가 보니까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아이를 케어하시면서 공부를 한다. 와우! 와우! impossible. 이거 어떻게 못해. 이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자, 이때 선생님들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를 하다 보면 늘 해야 되면 같이 그냥 보이지 않는 꼭 따라오는 게 뭐죠? 살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살림을 최대한 외주 주셔야 돼요. 살림을 최대한 외주 주시고 그리고 좀 욕심을 많이 버리고 사셔야 돼요. 어떤 욕심이냐면 정말 어디 인스타에 올려도 다들 좋아요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잡지에 실릴 것 같은 그런 깨끗한 집 일단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잘 차리고 예쁘게 만든 그런 식탁 일단 마음을 좀 비우셔야 돼요. 시험 공부하는 기간만큼은. 자, 그리고 무조건 집밥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것도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옷은 빨면 되지. 옷은 빨면 되고 대충 이것도 접지도 마세요. 대충 바구니에 넣었다가 꺼내 입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일단 마음을 좀 비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외주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 일단 기계를 많이 들이세요. 기계를. 자, 24개월 할부가 있습니다. 홈쇼핑 무이자도 있고요. 그리고 안 되면 대출도 있어요. 많이는 안 받아도 뭐 카카오톡 대출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제가 그쵸? 어디 대부업체에서 나온 것처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은 그래도 빚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은 빚질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냥 가요. 시간은 무조건 가요. 이거 내가 어떤 부자도 이거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시간에 투자해야 돼요. 반드시 시간을 잡아야 돼요. 제가 무슨 부자고 막 부유하고 이래가지고 돈 써서 그 기계 사면 되죠. 뭐하러 혼자서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저도 장학금 없었으면 대학조차 다닐 수 없었고 대학원도 아르바이트 없으면 다니기 어려웠고 늘 어려움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늘 분투하고 살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사는 것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고 우리 가정적 여건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좀 내가 책임지면서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 K 장녀거든요. 코리안 장녀.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답은 저에게 투자하는 거였어요. 저의 시간에 투자하기 위해서 정말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하더라도 제가 받고자 하는 교육은 반드시 받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돈은 아니더라도 제 학비 쓰고 제 생활비 쓰고 부모님에게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고 서포트할 수 있는 비용, 결혼 후에는 그래도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비용을 벌려고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하거나 할 때 가전이나 이런 거 잔뜩 샀어요. 잔뜩 샀고 공부하는 것에 필요한 것들은 책을 사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거 저도 아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저에게 승부처였기 때문에.
예, 그것이 승부처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우리의 시간에 투자합시다. 특히 2022년은 그러기 위해서 일단 가전을 드립니다. 자, 반드시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중요한 그 강의라고 할 수 있죠. 뭐냐면 여기 적으세요. 일단 식세기. 예, 그리고 다 있죠. 세탁기 다 있고 냉장고 다 있는데 세탁기가 있으면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뭐냐면 건조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의 모든 가사의 시간을 가장 단축해준 것은 건조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없다면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저는 어떤 업체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로봇 청소기. 자, 물론 때때로 요것이 물걸레 청소기 따로 있는 것이 물걸레 따로 그리고 흡입 따로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무조건 물걸레와 자, 이런 거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참 부끄럽네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물걸레와 흡입이 동시에 되는 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가 있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 집이 아주 깨끗해야 된다는 욕심을 버리세요. 자, 제가 좀 더러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엄마가 엄청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이었어요가 뭐냐면 지금 돌아가신 건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아닌 게 아니고 아무튼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엄마도 너무 바쁘셔서 좀 마음 많이 놓으셨어요. 근데 과거에는 엄청 깔끔 떤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마랑 살 때는 제가 깨끗하지 않은 아이였는데 제 가정을 꾸려서 오니까 집이 깨끗해야 된다 나름의 되게 강박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내려놓고 막 한 올 한 올 막 정말 깨끗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정말 웬만치 그냥 살아갈 수 있게 있을 정도의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동시에 돼야 돼요. 자, 이거 따로따로 하면 2번 돌려야 되잖아요. 로봇 청소기도 2번 돌리면 다 1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꼭 하나로 된 걸로 사시라고. 지금 하나 있는데 어떡하냐? 자, 그럼 걔는 당근으로 보내시고 동시에 되는 거 하나. 너무 비싼 거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업체로 얘기해도 되나요? 샤 땡땡땡. 샤땡 뭐 샤넬 이런 거 아니고 샤땡땡땡 뭐 이런 거라도 쓰시면서 그것도 꽤 싸진 않지만 내 노동에 비하면 싼 걸로 생각하고 꼭 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도 나오죠. 음식물 처리기. 이거는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것으로 사셔서 요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들이시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 근데 이 정도는 거의 필수템으로 보여지고요. 청소기도 언제 코드 꽂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선 청소기. 대단히 좋지 않더라도 무선 청소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쓱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자동화시킨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시간을 내가 쓸 수 있어요. 어차피 집은 아무리 치워도 다시 어질러져요. 그쵸? 조금 눈을 감으면 돼요. 조금 덜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식기세척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죠. 욕심을 버려야 돼요. 대충 이거 먹어도 괜찮을 정도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다 웬만한 시간들 다 세이브할 수 있는 아주 10분을 아끼더라도 그게 1년이 모이면 엄청 커지거든요. 모을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는 시스템을 선생님들에게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강력 추천.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없다 하나씩 들이세요. 동시에 질러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죠. 제가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샀어요. 예. 할부 사용하시고 대출 사용하시고 대출은 이제 가능한 적지만 할부 같은 거 쓰셔서 가능한 요렇게 해서 들이셔서 저는 선생님들 돈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사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선생님의 그런 우리가 맨날 쓰게 되는 이 시간들을 최소화시키실 것을 얘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자, 반찬가게를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근데 왜냐면 정말 막판에 가면 너무 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고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시냐면 특히 이제 스터딩 맘앤 데디 선생님들께서는 나한테 한 달만 더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드세요. 근데 그 한 달의 시간을 그때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1월부터 이렇게 조금 쌓은 시간이 모이면 한 달입니다. 선생님들. 저 진짜 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밖에 외주를 주시는 거예요. 반찬 저도 처음에 먹일 때 아이들 먹이고 우리 가족 먹을 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진짜 내가 다 만들어서 먹여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또 그게 굉장히 심하셨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만든 조미료 안 쓰고 정말 깨끗하게 내 손으로 다 이런 거 먹이고 싶었고 먹여왔는데 요렇게 넘어가면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뭐 한다고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밥도 못 주나.
근데 질끈 갖고 한 번 사보고 두 번 사보고 하니까 딱히 맛이 대단히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자, 그래서 더 어린 아기를 키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유식도 사서 드세요. 네, 괜찮아요. 안 죽어요. 네, 괜찮아요. 애들이 그 건강하게 오히려 다양한 거 먹으면서 잘 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여기에 메인은 뭐예요? 외주를 준다. 바깥에 다 주세요. 물론 이것을 우리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다. 장인어른이나 도와주시고, 물론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을 많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너무 땡큐죠. 너무 땡큐인데 또 그분들도 많이 힘드니까 계속 부탁하지 마시고 자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냥 돈을 주고 사시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아주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돈을 주고 산다. 내 마음과 나의 평안과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의 기간은 외주를 주자. 즉 이것은 뭐냐? 시간의 확보입니다. 반드시 시간을 확보하셔서 적어도 매일 3시간 일을 하시고 하시는 경우에 적어도 매일 3시간, 육아만 하시는 경우에는 못해도 4시간 에서 5시간까지는 미니멈 꼭 확보를 하셔야 돼요. 애들 일찍 재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애들을 일찍 재우셔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중고등학교 애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초등학교 얘는 10시 전에, 그리고 그 이전 학생들은 이전의 아동들은 한 8시 반이면 불을 끄시고 누우세요. 8시 반 너무 일러요? 그럼 9시 반? 네, 9시 반이면 불을 끄고 누워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수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들을 밑작업으로 충분히 합니다. 책을 읽어주고 조용히 그 시간들을 잠잠히 보내면 애들도 눈이 감겨요. 네. 잠들면 토닥토닥하고 일단 우리도 죽어있는 척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온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척 하면은 애들도 잠이 들어요. 잠이 들고 그러면 조용히 팔을 빼서 나오셔가지고 책상에 앉으셔서 그때부터 3시간 혹은 4시간 아니면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라도 무조건 선생님들 절대적인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집에서 이렇게 애들이 자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애들이 같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돈이 아깝고 마땅치 않지만 누가 육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리로 있을 때 반드시 스터디 카페라든지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집 안에서는 계속 침입이 있죠. 침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어질 수가 없고 계속 내가 집중할 만하면 다시 들어오고 집중할 만하면 다시 들어와서 흐름이 끊깁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집중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를 확인하셔서 작은 베란다의 공간 하나라도 혹은 바깥에 스터디 카페라도 뭐 하나는 확보해서 꼭 하시기를 되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투자의 해라고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그 어떤 투자도 우리에게 100%의 수익을 장담해 주지 못해요. 돈 버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잃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에 대한 투자는 100%입니다. 100%. 물론 합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불합격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날아가는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쓰셔야 된다. 그 투자를 아끼지 마셔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가전회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중으로 이게 영유아기 아이들을 키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라는 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학원에 공부하러 나가신다거나 일을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본인의 소득에 대비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이 아이 돌봄 선생님을 집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십니다. 그 아이 케어하는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나가서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거죠. 긴 시간 아니어도 2시간, 3시간이어도 상당히 그 시간이 모이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어린애를 두고 어떻게 가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코스트코에 가시거나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뭐가 있네. CCTV가 있어요. 예, CCTV를 설치하시고 그것을 이제 녹화하시거나 이제 틈틈이 보시면서 쉬는 시간에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시면 그래도 생각만큼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만큼 나쁜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맡겨봤었고
당연히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고, 또 CCTV를 새로 사지 않더라도 핸드폰 공기계를 또 CCTV로 쓸 수 있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서 절대 공부량을 그냥 미혼의 사람들처럼 100% 채우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60%까지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강력히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2022년 한 해만요. 네, 한 해만. 더 오래도 하지 맙시다. 더 오래도 하지 마시고 딱 이만큼 한 해만 투자하셔서 꼭 선생님들 100%, 200%, 300%의 수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3만 배인가요? 네. 꼭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일단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라! 이 얘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맥스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못해도 5시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따라가죠? 제가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지 된다고 했는데 우리 노가드는 짜투리 다 사라지고 많은 그 시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귀등 듣기와 생각 공부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 네. 자, 귀등 듣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강의를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사실 안 듣자고 하는 게 아는 게 없고 노베인데 노베이스라고 그쵸? 노베인데 내가 지금 강의를 들으면 또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진짜 많이 계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너무나 방대한 양들과 싸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예, 추천드리고 저 또한 늘 시간과 공부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교육학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공부할 때 그래도 강의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를 꿰고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성을 쌓는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애들이 지금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침으로써 지식이 그래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지금 학교를 안 다녔던 코로나 상황에서 학력이 떨어질 필요도 없죠. 무슨 말이냐면 공교육이 붕괴됐다, 학교 교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학원 가서 배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학원은 다니고 있고 학교는 안 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애들 성적이 올랐어야 되겠죠. 큰 의미가 없었어야 됐는데 많은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강의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과의 수업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정말 이 수업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갈아 넣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이 들어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들 이때 귀등 듣기를 하세요. 귀등 듣기. 아무리 자동화를 시켜도 엄마와 아빠의 손이 가야 되는 그런 구석구석의 일들이 있죠. 그리고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해야 되는, 딱히 뭔가 인지적인 작용은 하지 않지만 그런 시간들, 세상에 삶을 쭉 바라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귀등 듣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강의를 보통 인강으로 이제 들으시게 되시는데 스터딩 마음에 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럼 이제 배수 남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은 우리가 회독하고 할 시간이 되지 못할 때 움직이는 이 녹여져 있는 그런 시간, 제대로 뭔가 인지적인 작용은 못하지만 삶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 그런 자투리 시간들을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겁니다. 귀에다가 무선 이어폰을 꽂으시고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돌려 들으세요. 남은 배속으로 이 귀등 듣기를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려요. 우리가 깨야 되는 편견 중에 하나는 딱 각 잡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미니멈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그 정규적인 공부가 있다고 하면 삶에 녹아들어서 수시때때로 할 수 있는 귀등 듣기의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계속 들으시고 운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운전할 때, 출퇴근하실 때, 왔다 갔다 하실 때, 선생님들 어디 장 보러 가실 때 장을 보는 중에 계속 들으세요. 책이 보이지 않는데 들리면 눈에 보여요. 눈에 그 그림들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거 하지 않으셔도, 굳이 책을 보거나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시간에 오디오가 비지 않아요. 다 소리가 나가요.
소리가 나가는데 그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활성화하고 들으시면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맥락과 정책의 방향을 알고 그것에 대한 깊은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시험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귀등 듣기가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귀등 듣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생각 공부입니다. 생각 공부. 무엇이냐? 자, 선생님들 공부를 보세요. 공부는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됩니다. 이따 이제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앞서 합격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듣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듣지 않으신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면 꼭 그 앞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 습득도 마찬가지예요. 인풋으로 들어온 말들, 즉 인풋은 어떻게 들어오죠? 그것은 듣기와 읽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즉 리스닝과 리딩을 통해서 들어오죠. 이게 인풋이에요. 자, 인풋으로 들어온 것이 아웃풋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나가요. 즉 리튼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고 이 말로 하는 스포큰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죠. 이렇게 구어나 이렇게 써져 있는 문어로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구어나 문어의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들은 것이 말로만 나가지 않고, 즉 스포큰 구어로 들어온 것이 구어로만 나가지 않고 구어로 들어온 것이 글로도 나가죠. 네, 그리고 글자로 들어온 것이 글자로만 나가지 않고 글자로 들어온 것이 이렇게 말로도 나갑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풋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인풋을 많이라고 하면 각 잡고 듣는 강의, 그리고 귀등으로 듣는 강의. 즉 제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초집중해서 이것만 하지 못하지만 귀를 열어놓고 듣는 강의, 다른 일을 하면서 치우면서 정리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귀등 듣기 강의, 그리고 기본서 회독, 그 외 자료와 이따가 뭐 찐단거나 나중에 보는 교재들,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인풋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아웃풋으로 나가요. 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1차는 논술로 나가고 2차는 면접으로 나가요, 선생님들. 그쵸? 자, 1차 논술과 2차 면접을 잘 해내는 사람이 뭐가 돼요? 합격을 해서 학교에 갑니다. 합격을 해서 학교에 가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구술이 서말이어도 어때요? 꿰어야지 보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것을 논술과 면접으로 잘 풀어내지 못하면 이 과목을 넘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을 잘 꿰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풋이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냥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물론 그냥 대본을 읽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알아요. 그것이 그냥 기계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풋을 쌓는 작업을 언제 하셔야 되냐? 특히 이 공부를 준비하시는 시기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스터디 맘앤 데디들은 각 잡고 듣는 강의 이런 것들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귀등 듣는 강의를 잘 활용하시라고 강력 추천드리겠고요. 저 또한 과거에 원래 학부 때는 영어 교육과 불어 교육을 했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계속 그 방송들을 틀어놓고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소리라도 꼭 늘 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으로 바꾼 다음에는 뉴스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틀어놓고 지금은 어떤 것들을 듣느냐, 유튜브 제가 또 플렉스 했어요. 예, 프리미엄 결제 같은 거에서 이거 안 나오게, 광고 안 나오게 한 다음에는 뭐 유은혜 장관이 올리는 신년사나 관련되어 있는 교육 정책의 방향이라던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생중계돼 다 올라갑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뭐 정책 소개라든가 뭐 고교학점제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 뉴스 같은 거 그냥 계속 듣습니다. 귀등으로 듣는 게 생각이 근데 너무나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돼요.
예. 그런데 강의를 귀등으로 들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의는 구조화돼서 체계적으로 나가고 있고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알매 증진을 위해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접하는 것보다 보다 빠르게 교육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혹은 전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귀등 듣기 강력 추천해 드리겠고요. 자, 그럼 아웃풋을 봅시다. 아웃풋. 자, 이렇게 논술과 면접에서 우리가 승부수를 갖추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 이것의 포인트는요. 구조화와 인출했습니다. 구조화와 인출. Just restudy. restudy 뭐냐면 그냥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 이것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인풋이지만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것이 기억나느냐 안 나느냐, 기억에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를 보면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예, 인출입니다. 인출. 예, 인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출을 잘하려면 즉 꺼내기죠. 기억하게 하기. 여기서 기억해내는, 꺼내는 작업.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즉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작업 기억으로 꺼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인출인데 이 연습을 잘한 사람만이 1차, 2차를 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꺼내려면 꺼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구조화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를 구조화하시는 거예요. 자, 이 구조화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행정은 지읒으로 다 구조화를 하고요. 교육 심리는 흐흐흐 인정이라고 뭐 이렇게 이것만으로 전 과목이 꿰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더 세부적인 것들을 기본서에도 우리가 꼭 구조조가 되어 있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시작 전에 구조도를 우리가 구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몇 번만 이것을 반복하고 나셔도 선생님들께서 각 과목이 눈에 확 보이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각 잡고 또 백지 인출을 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합니다.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하고도 남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듣기만으로도 머릿속 생각만으로도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들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보이지 않으신데 그 교재조차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머릿속으로 공부한 것을 돌리고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시험에 합격한다. 우리는 하물며 다 들리고 다 보이는 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오랫동안 수용되어 계셨던 옛날에 그 유태인들이 나중에 나와서 썼던 얘기들을 보면 거기서 바둑이나 체스죠. 체스에 신동이 돼서 그 체스에 아주 고수가 돼서 나왔거나 골프를 엄청 잘 치게 돼서 나오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글로도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머릿속으로 운동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골프를 치고 홀에 들어가고 이것을 계속 시각화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혹은 체스판과 말이 없어도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서 하는 이 훈련을 한 사람들은 실제 그 상황에서도 너무나 잘하더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조화와 인출을 머릿속으로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뭔가 빨래를 개야 되고 그걸 정리하고 하는 틈에 귀등듣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심리는 인정이지. 학습자 학습으로 흘러. 자, 학습자는 발달과 특성에 대해서 보는 그런 거야. 발달은 인정이죠. 인지적인 발달과 정의적인 발달. 학습자의 이거 제가 지금 빨리 접는 거예요. 학습자의 특성은 인지적인 특성과 정의적인 특성.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것들을 가지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출이고 선생님이 구조화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시면 선생님들이 손에 잡히지 않던 그 수많은 과목들과 수많은 내용들이 쑥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각 잡고 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하루가 선생님의 1년이 다 깔때기처럼 어디로 모이게 공부로 모이게 하시면 선생님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족한 시간들 우리 장단점을 분석하라 1번에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 다 극복하실 수 있음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선생님들 제가 이제 1, 2, 3, 4월에 형성평가를 계속 드리고 그걸 하시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 녹음을 하세요. 각 잡고 하시는 시간에는 그것을 쓰시고요. 그리고 밤늦게 일 갔다 와서 애들 재우고 나서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졸려요. 액티비티를 주셔야 돼요. 그거를 소리내서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에 요즘 녹음 기호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신 다음에
또 움직이실 때 들으세요. 또 강의 배수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 듣는 그런 강의 잘리고 하면 다 또 반복할 수가 없다. 그러시면 선생님들께서 녹음한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평가를 만들 때 공부를 하시고 녹음하면서 이미 또 외우려고 공부를 하십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이것을 들으면서 또 반복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다시 인출과 구조와 인풋의 반복. 수없이 오고 가는 그 상호작용 속에 우리 아임이 구성되고 선생님들 그냥 1차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내뱉어보는 훈련을 했죠. 면접에 지켜냅니다. 면접에 너무나 효과적이다. 그리고 가서 시험장에 가셔서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는 분 진짜 많이 계시고요. 제가 이 녹음 방법을 알려드려서 녹음 쓰셨던 선생님들은 제 목소리와 본인 목소리가 같이 들리더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들 이 시간, 이 방법을 노리셔서 우리 모두 합격합시다. 좋죠? 자, 그 다음 4번. 역시 제가 말하면서도 다 너무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자, 4번. 2인 삼각 달리기. 이것은 시소타기다. 자, 선생님들의 임용 공부 과정은 2인 삼각 달리기 그리고 시소타기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공부를 합니다. 보통 두 사람이 보니까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아시나요, 선생님들? 제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거기에 설보영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뜹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거기 전화번호와 사연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려요. 따릉따릉. 예, 너무 여건이 안 될 때 뭐 톡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전화를 다 드리거든요. 정말 전화를 다 드립니다. 네, 전화를 다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상담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되게 다양한 사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상당수는 또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남편이 이제 합격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인이 합격하고 남편분이 뭔가를 공부를 시작하셨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게 되죠. 자, 이때 선생님들 잊지 마세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지금 같이 아까 이제 지른다 2번이었나요? 시간 확보해서 지른다 이 파트를 가족이 같이 보셔야 되고 여기도 가족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남편, 부인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얘네들을 잘 데리고 얘네 가려면 얘네 사실은 우리가 끌고 가요. 같이 끌고 가요. 뭐 얘네들 다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끌고 갑니다. 자, 그럴 때 이 끌고 가는 과정 중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가야 되죠. 여기를 묶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묶어놔서 발은 4개인데 사실은 3개의 발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3개의 발로. 그럼 제가 왜 시소타기라는 얘기를 드렸냐면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거나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이거 균형을 같이 맞춰야 돼요. 4명이 동시에. 근데 특히나 누가 주축이 돼서 엄마 아빠가 주축이 돼서 왔다 갔다 해서 여기가 크게 기울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빵빵 팍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힘 주고받기, 균형 주고받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시기에는 어떤 한 사람은 조금 옆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는 시기에는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같이 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엄마든 아빠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죠. 가족이 됐다는 게 이미 공동체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만 쭉 치고 나가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에서.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어떤 역할을 다 맡아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특히 공부를 같이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신 경우에는 같이 경제적 생활을 하고 같이 육아를 하고 같이 살림을 하고 이 모든 것을 같이 해나가야지 어떤 한 사람은 그것을 마주하고 어떤 한 사람은 그것을 그냥 너 그거 하냐?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넌 그거 왜 하냐? 이렇게 봐서도 안 돼요. 서로 간에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정말 건강하고요. 그래야지 오래가고 계속가고 잘 갈 수 있습니다. 2인 삼각 달리기예요. 만약에 이제 남편분이 붙으셨으면 부인에게, 부인분이 일하고 계시면 남편에게 이렇게 계속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해야 되죠.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없어요. 부인을 버릴 수도 없고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아이들을 버릴 수도 없고 일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버릴 수도 없고 같이 가는 2인 삼각 달리기에서는 같이 발맞추어 가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실 지금보다 싸우실 일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인지적인 부분들이 소요되어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들이 소진되어 있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참아줄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고 어떤 것을 해도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 와도 이것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바로 뭐 어쩌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우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별거 아니고 싸움이 되기도 해요. 저는 이제 아주 저희 남편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때때로 언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가끔 남편이 제 입에다 밥을 넣어주거나 먹을 것 같다고 갑자기 싸우다가 입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뭐 배가 고파서 이러는 줄 알아? 이럴 때 입에 뭐가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이게 아밀라제부터 이게 되면서 소화가 되면서 약간 유해집니다. 선생님들. 배만 고파도 날카로워지고 별것도 아닌 것을 잘 감싸줄 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공부가 잘 안 되고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해보니까 개떡 같고 그쵸? 그리고 뭐 회사에서 치였거나 뭐 학교에 지금 기간제 하시면서 치이고 돌아왔는데 공부하기엔 또 손에 안 잡히고 애들은 또 말썽이고 집은 엉망이고 하면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어져요. 근데 어디에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딱 찌르면 견딜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말로 한 걸로 또 왜 그렇게 나오는데 주고받고 좋지 않은 상호작용이 계속되고 집이 피폐화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아서 공부가 또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잘못도 아니고 배우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렇죠? 선생님의 잘못도 아니고 배우자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힘든 시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일단 다른 가족분들께서는 아이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또 양가 부모님이 되셨든 꼭 이 사람을 믿고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믿고 지지해 주시고 너 떨어질 줄 알았다. 너가 해봤자 되겠냐? 이런 말 절대 금물. 그쵸? 야 너가 이렇게 해서 붙겠냐? 절대 금물. 공부하는 게 뭐 유세야? 절대 금물. 그리고 공부를 똑바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붙겠어? 절대 금물. 그리고 누가 공부하랬어? 이거 절대 금물.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절대 금물.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진짜 애쓴다.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말 수고가 많다라는 그런 지지의 메시지와 작은 꽃 한 송이 막대사탕 하나라도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 물질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물질이라는 돈 얘기하거나 대단한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는 거. 가시적인 거, 만지거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그걸 예를 들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막대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라도 그 작은 것이 그 사람 마음을 녹이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 한마디 하나. 이런 것들을 꼭 조심해서 잘 써주시길 바라요. 공부하는 게 유세냐 할 수도 있지만 공부하는 건 진짜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일을 하면 돈이라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돈을 쓰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본인도 알아요. 무너집니다.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또 안 될까봐 더 전전긍긍한데 그 전전긍긍하러 공부가 더 안 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너의 이 용기와 이 과정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배우자님들께 정말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멘탈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멘탈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이것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이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본인을 잘 보듬어 가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섭취를 하시고 하다 보면 막 입맛도 없고 막 짜증나가지고 뭐 다 내팽개치고 싶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뭐 커피 한 잔이든 꽃 한 송이라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 마음을 다독이시면서 왜냐하면 또 그것이 우리 가정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이니까 그런 소소한 소확행을 누리시며 공부를 쭉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되었을 때 막상 자리에 앉으면 이제 많은 스터딩 맘앤 데디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게 내 시간이 생겼고 이미 난 소진이 된 상태로 책상에 앉았기 때문에 사실 공부로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지적인 능력이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셀프 디플리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리가 없네 여기. 공부한 사람이 계속 맞이하게 되는 게 셀프 디플리션. 제가 박사 전공이 교육 심리인데 거기서 되게 제가
사실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내용이 자아고갈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자아고갈이거든요. 사람의 인지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맥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 쓰고 나면 이것을 더 이상 학습하거나 뭐 어떤 조절적인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학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이 고갈된 바닥을 쳐버려 있는 이 탱크를 다시 채워야지만 이 인지적인 작용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채우는 제일 좋은 방법 하나는 뭘까요? 잠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두 번째 뭘까요? 예, 당입니다. 잠과 당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당은 물론 초콜릿 같은 거 즉각적으로 좋고요. 근데 이것은 덜 원하는 것은 빨리로 빨리 떨어져요. 빨리 떨어지면 더 강력한 게 오지 않으면 나중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원래 원재료부터 당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건 탄수화물이죠. 식사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단백질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게 나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영양의 것들을 살펴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셀프 디플리션을, 즉 자아 고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 지친 상태로 와서 공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은 채로, 그렇지만 공부는 아닌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냥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거나 괜히 인스타 한번 놀려본다거나. 근데 이 시간 되게 어렵게 잡은 거잖아요. 이 어렵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딱 끊으시고 딱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딱 눕고 10분만 자고 일어나세요. 10분만 딱 자고 일어나세요. 아니면 뭐 괜찮은, 내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캔디 하나 이렇게 드세요.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평상시에 밥 잘 먹고 잘 자는 건 기본이고요. 딱 그 시간 전에. 왜냐면 너무 소진된 채로 왔기 때문에. 그 소진된 채로 공부를 채우려고 하면 정말 죽어나거든요. 집중도 잘 안 되고 되게 힘들 때, 그때 이렇게 잠깐 잠 같은 거 하시고 바로 앉으셔서 딱 시작하십시오. 다른 핸드폰 서핑하지 마시고 잠깐 잠하고 시작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4시간에, 어렵게 주어진 4시간에 책임감을 갖고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2인 삼각으로 호흡 맞춰서 일생을 걷고, 특히 이 공부하는 시기에 이 두 배우자가 서로 시소를 타면서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받고 또 실어주고 내가 받고, 이 시소 타기를 쭉 해서 가시면 이 두 배우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함께 성취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올해 육아휴직 썼답니다. 네. 자, 그리고 남편이 먼저 공부할 때는 제가 또 공부를 이제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고 제 집에서 공부를 틈틈이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죠. 과정은 너무 쉽지 않았어요. 과정은 너무 쉽지 않았지만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건대 우리 잘하고 있다. 이게 정말 필요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같이 성장시키고 가족에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시기는 공부하는 분에게도 그 배우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히려 많은 다툼들이 생겨나고 공부가 마치 워중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서로 너무 이 과정이 쉽지 않아서 서로 자아고갈이 있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떨어져 있어서 종종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서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으시면서 2인 삼각을 시소타기를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선생님들. 5번째는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용준비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빠밤. 뭐냐면, 임용준비를 하게 되면, 즉 공부를 하거나 나의 성장을 위한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되면 부모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미안하다. 아이에게 미안하다. 저도 사실은 늘 미안해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엄마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줄 수 있다면, 이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그 농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텐데, 물론 잘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지만 그 시간들을 다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싸워요.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저도 늘 죄책감과 싸워요. 아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공부하실 때 늘 마주하시는 일일 거예요. 자, 그냥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에게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 해서 엄마 아빠가 직업을 잘 안정적으로 가져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태도.
삶에 대한 태도를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내 꿈을 위해서, 내 성장을 위해서, 또 같이 책임지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울지만 물고, 울기만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꽉 물고 끝까지 가는 이 끈기, 최선, 그리고 그 성취를 보여주는 그 과정, 그 태도가 아이들에게 선물로 다가갑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에게 준 선물이다. 태도를 준다. 이 아이들에게 믿고 갈 수 있는 그 동기를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보세요. 이 임용, 그래, 아니야. 임용보다 더 멀리를 보자. 이 교육학 시험 아니다. 더 멀리를 보자. 이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포용성,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창의성, 그리고 다름을 생각하면서 널리 유연하게 생각하며 닥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갖춘 것.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가져야 되죠. 이것이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키우고자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만 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아이들을 키우시며 우리 배우자를 보듬으며 가는 포용성. 지금 나에게 닥치는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과 육아의 문제들과 부부 사이의 문제들과 공부의 문제들과 직업과 안정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가운데 발휘되는 창의성. 그 삶 가운데 나의 진로와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그런 주도성을 갖춘 사람. 선생님들은 이미 이 교육이 만들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지금 교단에 가셔서 지금 이런 아이들을 키우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 내에서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사랑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그 뒤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 그림자만 옆에 있어도 그걸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힘을 내셔서 끝까지 이 교육 과정을 잘 책임져 가시는 그런 특급 인재들이 되시기를 정말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내시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잘 안 되고 진짜 포기하시고 막 눈물이 나고 이런 애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친구 사이가 들어간 전화번호로 제가 딸랑딸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산타 에듀 카페가 있거든요. 가입해 주시면 여기로 제가 보통 대부분의 공지를 드리고 여기에서 인강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합니다. 산타 에듀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라이브 등을 계속 종종 하거든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설보영 교육학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이트하게 바로바로 선생님들과 닿을 수 있겠습니다. 친구 사이, 우리 비슷한 친구 사이 가시면 되겠고요. 놀면 뭐하니? 자, 다음 주 수요일 20일 5시부터 6시에 선생님들과 유튜브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이 접속하셔서 그 채팅으로 같이 선생님들이 질문 올려주시고 하시면 제가 합격 설명에는 드렸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질문 해결하도록 하겠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는 것도 이 짧은 시간 내에 선생님들 수많은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시간 내서 듣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꼭 귀등으로라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언제나 제가 응원하고요. 멀리서 지지와 지원과 정말 마음을 보내고 있겠습니다. 2022년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잘 해내시길 바라며 2023년 학교로 가시기를 열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설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